부터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2014년 미래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 지도자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주제이며 두 번째 세션은 미래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션 1의 자장을 맡으신 서강대학교 조윤재 교수님이십니다. 발제는 세 분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최동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발제에 대한 토론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왕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좌장을 맡으신 조윤재 교수님의 진행으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조윤재입니다. 오늘 이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2014년 미래전략 포럼의 첫 세션에서 좌장을 맡게 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첫 포럼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주관하고 또 후원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포럼은 이게 첫 포럼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첫 수학을 하는 아주 중요한 포럼입니다. 물론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세 분 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더 이 발표 논문들을 가다듬고 또 개선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 미래전략연구소의 첫 수학의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생성, 배출 메커니즘. 조금 전에 송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동주제 이 세 분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걸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최동주 교수님께서 쓰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기업 경영 성과의 45%를 결정한다. 그런 통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는 어떻게 될지요? 국가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갖는 게 그 국가의 성과에 얼마만큼의 중요한 좌우를 하게 될지요. 송복 교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를 가지는 것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만 가지면 우길승천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가지는 데는 좋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 생산할 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와 토양을 갖춰가는 것이 앞으로 현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서 배울 것은 뭐냐, 우리가 또 과거에서 배울 것은 뭐냐,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것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좌장의 역할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토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분 교수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을 좀 철저히 지키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표를 하시는 세 분 교수님은 15분씩 발표를 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은 발표보다도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교수님들께 10분을 드리고요. 그 후에 5분만. 예. 그 후에 또 플로우에서 여기 또 여러 많은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플로우에서 또 많은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아까 소개받으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 주축, 그러니까 정치, 행정관료, 그리고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료 엘리트의 생산 메커니즘에 대해서 박길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사학교는 박길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를 놓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2014년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1차 포럼이고 또 거기에다가 첫 번째 발표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동안 한 15분 동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21세기 미래 리더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하는 큰 하두를 놓고 앞서 조윤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어떤 세계 중심 국가라 그럴까요? 아니면 선진 국가라 그럴 수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 또 다른 연구자들 뭐 영국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맡은 부분은 행정관료 엘리트의 생성 구조와 과정을 좀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를 한번 좀 오픈시켜보는 또 중지를 모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내용은 도입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행정관료 엘리트를 이렇게 비중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관한 소개를 잠깐 하려고 그러고요. 메인 바디에 들어가서는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관료 엘리트들의 생산 메커니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논의를 통해 갖고 한국 사회가 우리가 안아야 될 여러 가지 메시지나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적 추세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화가 되면은 초창기 세계화론자들이 많이 주장한 부분이 합니다만은 국민국가 역할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관리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극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세계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행정관리 역할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회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또 새로운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행정관리 역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OECD 국가 중심으로 퍼블릭 스펜디처, 공공지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이거 주로 이제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고 행정관료들이 담당하는 역할이긴 한데 거의 예외 없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독일만 약간의 공공지출 비용이 줄어들고 그 외 모든 국가들은 공공지출 비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때로는 약간 좀 작은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식사회, 지식정부, 지식기반사회, 또 지식관료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정하게 주어진 역할만 했다 그러는 어떤 기계적 관료, 또 그걸 넘어서는 어떤 유기적 관료, 또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창의 융합적 관료들의 역할들이 부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행정관료 엘리트에 대한 역할이나 소임은 결코 작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린다 그런다면은 이 시대는 메가 리스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화하고 있는 NT니, BT니, IT니,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예단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의 크기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가 근자에 들어서 이 메가리스크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가리스크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단선형적 리스크하고는 달리 매우 중증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 1차적인 역할을 누구한테 맡게 되느냐. 역시 이 위험관리 능력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료의 비중은 결코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의 논의는 이와 같은 논의가 아마 더 훨씬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전략연구소에서도 이 테마를 잡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왜 지금 우리가 한국의 행정관료 엘리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거론하기 다들 편치 않은 테마이긴 합니다만 2014년만큼 한국 사회를 속절없이 거부하고 싶었던 때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추락한 권위를 넘어서서 권위 자체가 상실됐던 이런 부분으로 올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행정관료들이 아마 가장 곤혹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한 경제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급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전직을 고려해 봤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관피하라고 그러는 표현이 아마 이 곤혹스러움에 크게 달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의 행정관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책무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관피하는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도 행정관료에 대한 문제를 이런저런 데서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무능과 보신, 부패, 철밥통, 순혈주의, 무사한 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행정관료들의 역할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처럼 사실 관피하라는 표현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 2014년 4월까지는 한 번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피화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등장한 매우 시대반응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관피화라는 용어가 알다시피 근데 몰책임, 탐욕, 결탁을 상징하는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무섭게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부터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관료 엘리트들을 왜 얘기하지면 안 되는가 하는 어떤 이 적실함이 아마도 이 미래전략연구소가 이 테마를 매우 깊게 끌고 간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부분과 같이 연동이 되긴 합니다만 한국의 행정 관료들은 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에 포획이 되고 때로는 민간의 전문성부터 뒤지기도 하고요. 또 공공 갈등이 많이 생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 사법 판단에 맡기는 정말로 무서운 행정의 사법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법원이 해결해주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헌재나 대법원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게 다 대부분 공공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 연장선상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매우 저하가 되고 있고 또 IMD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오는 국가 경쟁력의 하락의 주요 이유를 보면은 정치 관료의 경쟁력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행정관료들의 어떤 충원이나 선발 과정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대단히 단선형적이다. 또 이렇기 때문에 선발 이후에도 전문화 과정의 프로세스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관료 엘리트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깊게 논의해야 되는 그런 까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그런다면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제가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나올 한 3컷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주도의 네트워크형 엘리트를 양성하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각 나라마다 한 4개 항목을 이 핀포인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독일의 경우는 정당 기반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스테이트 이니시에이티드한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다면은 독일은 파티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차 대전을 독일에게 패함으로써 이 국가가 만들어야 될 지도자의 개념이 뭐냐, 지도자 상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당시 임시총리였던 드골 대통령이 실제로 이 인재를 만드는 양성소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립행정학교를 1945년에 만들게 되고, 이 행정학교가 프랑스 행정관료들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없을 만큼 그 길로 가게 되고요. 독일의 경우는 왜 우리가 2차 대전에 나치와 같은 이 정권이 만들어져서 세계에 이런 치욕을 주고 이런 이 불멸의 이 잘못된 역사를 가져가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정당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정치 시민교육이나 아니면 행정관료 엘리트의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독일의 방식이고요. 미국은 이와 많이 다르게 시장 중심의 다중경로의 엘리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국가 주도의 교육기관 중심으로 엘리트를 만들었다는 거, 독일이 정당 중심의 정당 재단 중심으로 인재를 만들었다 그런다면 미국은 시장 중심에 올라가는 경로가 매우 다양한 형태의 다중경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행정관료 엘리트의 코스는 에나라 그러는 국립행정학교입니다. 이른바 그랑제골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랑제골이라는 건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랜드 스쿨입니다. 잘 알다시피 무슨 시상스포도 있고 공과대학도 있고 경영대학도 있고 고등사범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립행정학교 에나를 들어가게 되고, 이 에나를 통한 행정관료 충원과정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교육과정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육과정, 또 이네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 체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자율성이 높은 이 업무 수행,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형성의 아니면 행정관료 형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이 프랑스 올랑드인데, 그 전에 있는 사르코지도 이 시앙스포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요. 그 앞에서는 시락 대통령도 그렇고 미테랑 대통령도 그렇고, 그에 많은 이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시앙스포를 통한 국립행정학교로 가는 이런 과정이 프랑스의 이 행정관료의 어떤 생성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로 이제 텍스트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제목만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독일은 정당 기반의 지방 분권형 엘리트 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은 고도의 지방 분권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연방 정권입니다. 실제로 이 메르켈 총리까지 한 8대 총리가 있었는데, 메르켈의 경우는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독 출신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대 아데나워서부터 슈레드리까지 모든 중요한 경력은 지방 시장 출신, 시장 경력, 지방 주지사 경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방제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분권형적인 이 지방의 역할에 지방의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당 기반형 관료제, 다시 말해서 정당과의 강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일 행정관료대 형성의 또 다른 특징은 관료 양성 과정 전반이 정당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당과 관료의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착관계가 아니고 선순환 구조에서의 유착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정당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 재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나워 재단, 에버트 재단 이런 재단은 정당과 관련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매우 독자적인 정치 아카데미나 시민 아카데미, 그다음에 고급 관료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일 관료제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당 재단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정당 재단이 후속의 정치 후속 세대나 아니면 정치 관료 세대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과 정당 재단과 행정관료의 엄격한 연결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매우 엄격한 계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시험에서도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다르고 또 그 계급마다 시보기간이나 아니면 경력기간이 굉장히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나라도 그 외교 아카데미에서 좀 제도를 바꾸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마도 이런 형태를 채택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공무원에 대한 끊임없는 이 검증 절차를 갖게 되는 것도 독일이 갖고 있는 큰 경쟁력 아니면 행정관료가 생성될 수 있는 큰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도 말씀합니다. 하나는 매우 전문가적인 인재 양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다라는 자부심으로 특징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경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통령 관리직 인턴십 제도 PMI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의 공개 채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체계적인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하나 더 첨부한다 그런다면은 싱크탱크와 관련된 싱크탱크는 민간이 만든 매우 자유로운 형태의 연구 재단이긴 합니다만은 정부와의 정부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협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싱크탱크와 연계성은 미국 이 행정관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3가지 다른 경로를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주도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율적 고위공무원단의 행정 시스템, 독일은 정당 기반의 정당 재단이 긴밀한 역할을 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치의식이나 민주교육, 그 다음에 정당 가입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시장 주도의 다중경로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국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고도성장, 압축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확인을 한 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사의 모델이라고 그랬던 산업화의 모델, 민주화의 모델은 유효기간이 이제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에 선진국의 요구가 더 우리한테 부담으로 들어오고요.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 유능한 추격국가에서 혁신적인 선도국가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마도 이 행정관료들의 공적 책무성,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공적 책무성에 대한 자부심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게 될 거고 책임감도 이 자부심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앞서 다른 나라에서 본 것과 많이 달리 우리는 단선형적인 행정고시를 통한 고급 관료가 됩니다만은 그 위에 전문화의 과정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꼭 프랑스형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형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공무원들, 행정관료들하고 얘기할 때 3가지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선례가 없다 그러고요. 2번째가 규칙이 없다 그러고 3번째가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 관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주어진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새로운 거에 대한 모색은 아마 많이 취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보상은 대단히 약하지만 대신 규정과 다르게 됐을 때 부과된 여러 가지 제재적 상황, 저는 이것을 고난과 책임의 선순환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례를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예산을 빌미로 삼는 데는 지금 고난과 책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 과정들이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논할 때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질을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관료는 이보다 더 엄격한 자질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료 엘리트는 적어도 가치 논쟁, 사실 논쟁, 정책 논쟁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기 틀에 갇혔었을 때 소명으로서의 관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심포지움의 큰 핵심인 변화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우리가 일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구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은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돌진적인 거친 사회로부터 문화로 다듬어진 사회를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미래전략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관료 엘리트 생성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많이 아쉬우셨습니다.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장덕진 교수님께서 해주실 테고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 장덕진입니다. 제가 맡은 부문은 정치 엘리트 생성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정치 엘리트와 행정 엘리트가 서로 침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앞에 박기상 교수님이 행정 엘리트 발표해 주신 부분에서 또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선 정치 엘리트 에 대한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도나 규칙이나 뭐 헌법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거 가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제도나 규칙이 상당히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제도나 규칙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현실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정치가 문제다,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 좀 섞어서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정치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거의 꼴찌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87년 민주화 이후로 점점 계속 낮아져서 지금 최저선입니다. 최근에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면 길 가다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양김 퇴장 이후에 야당이 좀 더 시스템화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퇴보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1.5 정당 체제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의 대표성이나 정당 간 경쟁의 정도나 이런 면에서도 OECD 최저선이고요. 잘 아시는 선거제도의 문제나 단임정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더해지다 보니까 정당이 정책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기능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만드는 역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에게로 집중이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상 아마 그 부분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각 이제 국가별로 제가 앞에다가 몇 개의 이미지들을 붙여놨는데, 이 이미지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정치 엘리트 생성 메커니즘을 요약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현대 선진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습 혹은 신분의 역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귀족 지배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점점 더 고등학교는 소위 이제 HMC라고 하는 명문고등학교 연합, 그다음에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명문대학 연합 출신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체 그 영국 전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뭐 통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우리한테 쉽게 와닿도록 최근 영국 총리 4사람의 이력을 보면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4사람 다 옥스브리지 혹은 이제 옥스브리지 바로 다음이 이제 미국의 아이빌리그 비슷한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들의 그룹이 있는데 옥스브리지 혹은 러셀 그룹 출신입니다. 가장 경력이 화려한 것은 이제 그 데이비 카메론 총리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앤드류 왕자하고 동문이고요. 그다음에 이튼 칼리지 HMC죠. 나오고 옥스퍼드 나온 분이고 그다음에 토니 블레어도 페테스 칼리지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이튼이라고 하는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옥스퍼드 나왔고 고든 브라운이 조금 학력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커켈디 하이 나오고 에딘버러 대학 나오고 이랬는데 그 이유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 16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라서 그렇고요. 어찌됐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명문학교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정당 가입을 상당히 일찍 하고요.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30대에 보통 하원 의원이 돼서 40대에 총리가 됩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공통점으로 보면은 소위 이제 미국식의 개방형 경쟁이 아니라 영국식의 후견자를 가지고 올라가는 스폰서드 모빌리티라는 거, 그다음에 아직도 이너서클의 역할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HMC와 옥스브리지 혹은 러셀 그룹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찍 정치인이 돼서 그다음에 평생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총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소위 이제 60년대부터 영국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70년대에 굉장히 크게 부각됐었던 소위 정부 과부하론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한때 이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60년대 이때부터 왜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느냐에 대한 영국의 국내적인 반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로드를 가지게 돼서 오버로드가 되어 있고, 이 비대한 정부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처 이후에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를 슬림화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면은 관료가 과거에는 이 정책이 국가에 미칠 장기적인 결과를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 담당 부서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관료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의 결과로서 소위 이제 영국식 이제 미국의 윌슨 모델이 관료는 행정의 집행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면은 영국의 할데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하게 분리해 놓은 다음에 행정이 정치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파트너로서 장관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런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할데이 모델이었었는데 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점점 관료가 이제 할데이 모델에서의 문제 해결 파트너가 아니라 이런 정부의 과부하를 가져오는 문제의 제공자다, 원인 제공자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관료 커리어를 거칠 필요가 없이 최대한 빨리 30대에 35세 이전에 의회에 입성을 해야 정치 엘리트가 된다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프랑스는 앞에 박기성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그룹의 퀄리피케이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골폴리테크닉이라든가 고등사범학교, 파리 경영대학, 그다음에 국립행정학교, 이런 이제 4개의 그랑제골로 대표되는 그랑제골 출신이라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랑코라고 하는 그랜드 코 오브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관료, 엘리트 관료들의 기구죠. 이 두 가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이제 더 높은 정치 엘리트가 되는 경우에는 강요 자문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 앞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프랑스 대통령 4명의 경력을 보시면요.
네 사람이 전부 출신 학교는 시앙스포, 그랑제골 중에 하나죠. 시앙스포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 올랑드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은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고요. 올랑드 대통령이 가장 전형적인 이제 프랑스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사람인데, 시앙스포 졸업하고 국립행정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랑코인 감사위원회 들어갔다가 강요지원단으로 가서 미테랑 대통령 특보를 20대 후반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을 거치고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에서 약간 이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르코지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시앙스포를 들어가긴 했는데 영어 과락 때문에 졸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20대 후반에 노이실센 시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상 가장 최장기 시장이 됐는데, 이 시장이 된 계기도 원래는 다른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갔다가 이 후보가 잠깐 중간에 아팠답니다. 근데 그 틈에 자기가 후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후보 자리를 찬탈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특이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크 시라크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라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관도 시켜주고 의원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95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르코지가 시라크한테 등을 돌리고 상대 후보를 지지했는데 시라크가 집권한 다음에 사르코지를 불러서 또 장관을 시켜주고, 이런 식의 아주 끈끈한 후견관계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후견관계는 프랑스에서 관료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관료 우위 체제이기 때문에 관료가 아까 말씀드린 강요 지원단에 있는 기간 동안 자기의 후견인 역할을 해줄 거물급 정치인하고의 관계를 맺고, 그 후견인의 도움으로 자기도 정계에 진출하는 이런 코스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서 사르코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랑제골, 그랑코, 강요지원단, 정치적 후견관계 구축, 정계 진출, 이런 코스를 거치게 됩니다. 독일은 앞에 박성현 교수님이 뭐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분데스탁 연방 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정당은 엘리트 충원기구이자 승진의 채널이자 의사결정의 네트워크이자 고위 관료의 후견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총리 네 사람의 이력을 보시면 각각 졸업한 학교가 라이프치히대, 괴팅겐대, 하이델베르그대, 함부르그대. 그러니까 각각이 다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지만 어느 한 학교로 쏠리는 경향이라든가 혹은 커리어상의 공통점 같은 것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이른 나이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된 다음에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와 정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원 의원이 된 지 한 10년, 15년 사이에 총리직에 오르는 것이 독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식의 정치 엘리트 충원이 가능한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소위 이제 독일식 조합주의 혹은 협의민주주의가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협의민주주의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독 이전까지의 독일 정치 엘리트 충원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그때는 몇 개, 한 3개 정도의 대표적인 직업 군 출신의 자녀들이 정치 엘리트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협의민주주의가 가장 꽃피웠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독일이 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듣다가 최근에 뭐 대통령도 언급하신 하르스개혁이나 아젠다 2010을 통해서 운명의 결정자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최강자로 거듭났는데,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독일의 협의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나 독일 국내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식의 협의민주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앞으로 계속되든 안 되든 간에 독일은 이런 협의민주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회적 대표성이 높은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을 가져왔는데, 독일이 이제 한국한테는 독일이 재밌는 사례인 것이 독일의 여러 특징들을 보면은 한국하고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공통점이 없는 나라가 독일인데,
근데 우리 보면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것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고용률 70%도 독일 벤치마킹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뭐 선거제도 얘기 나오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 얘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결국 독일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랑 공통점은 가장 적은데 우리가 가장 이제 이상적인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나라라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의 협의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한국 사회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에 들여왔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결론을 따로 써오지는 않았습니다. 원고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원고에 있는 내용은 건너뛰고 한두 마디만 이제 덧붙이면 한국의 경우에 제가 한 8, 9년 전에 한국 파워 엘리트에 대한 연구를 지금 전영기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중앙일보하고 같이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한국 엘리트의 경우에는 학연 해체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학연만 남아있는 셈인데 학연을 계속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연 해체도 좋고 지금 한국에서는 학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은 없애면 없앨수록 선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세대 문제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정치 엘리트가 되어야 될 20대 혹은 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금 길러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을 보면 결국 보수 정치 엘리트들은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과거에는 많은 경우에 군이라든가 이런 데 출신으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 엘리트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야권의 정치 엘리트들은 궁극적으로 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야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에 무슨 파였느냐 이런 거 지금도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든 야든 간에 이런 식의 정치 엘리트의 뿌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저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공통의 정치 엘리트의 생산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즐거운 주도 읽어줍니다. 정치 엘리트와 행정 엘리트가 사회구조적인 제도나 가치에 기반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반면에 이 기업 엘리트는 개인과 사회 가치의 합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권력을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또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3대 권력을 축으로 놓고 본다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합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의 합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기도 하고, 정치 권력과 시민 권력이 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민주주의를 잉태하기도 하고, 또 자본 권력과 시민 권력이 합쳐졌을 때는 사실은 지속 성장한 사회, 또 번영이 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본다면은 이 연구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명 회장님에 대한 이 어록을 12만 자를 분석한 연구자로서 이 연구의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은 과연 이 4가지 사례가 경험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거대 이 브레인맨들에 대한 연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바이오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밸리디티를 갖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오늘 코멘트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명 회장님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맨 머릿속에 도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은 객관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찬양이 아닌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방법론을 찾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4개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앤드류 카네기를 집어넣고 카네기 스트리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은 이 향후에 추가로 연구될, 또 제 개인적으로 추가 연구를 하고 싶은 방향성에 대한 저의 집착이기도 했습니다. 대개 한 12개 정도의 기업을 놓고 이 4개 기업을 선정했고, 이 4개 기업의 선정 배경은 본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스웨덴의 발렌베리하고 일본의 도요다,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50년 이상 지속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혹은 하고 있는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창업가의 정신과 기업의 성과를 연결시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의 성격이, 이 기업이 추구했던 산업 영역의 성격이 국가의 기간 전략 산업에 있다. 특히 전통적 장치형 산업, 국가의 기반 산업이 전통적 장치형 산업을 추구했던 기업들, 그 다음에 지수성장을 50년 이상 유지했고, 국내외에서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든지 존경받는 기업으로 추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본문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론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분들의 그 사회화 과정이라든지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조직과정 모형 연구를 통해 가지고 관찰 가능한 요소들 중에서 나이, 기능적 배경, 다른 경력 경험, 교육, 사회화 과정, 그 다음에 집안의 재정 상태, 집단 배경과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과연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수익성의 변동, 지속성의 성장, 그다음에 생존, 업계에서의 생존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연구한 그 햄브리커 맨슨의 그 조직과정 모형을 제가 도입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더가 소유하고 있는 타고난 자질이나 특성 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레이맨 티오리라고 해서 위인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햄브리커 맨슨이 만들어낸 이 조직 모형은 사실은 조직과정 모형은 이를 더 구체화해서 체계 경제의 특성하고 성과 관계의 관계를 모형으로 나타낸 그런 연구 결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사실 조금 실망적이었습니다. 4명의 리더를 인구 통계적 변수로 이제 유형화를 해보고 일반화를 해보고 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별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50명 정도를 이 정도 수준에서 연구를 했다면은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성과와 개인의 리더십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서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은 이분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그 유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측면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리더십 특성 목록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데도 이 방법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이나 개발을 위해 특성 연구가 유용하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방법론이 Good to Great 매트릭스 모델이었습니다. 이 4개 기업을 짐 콜린스가 얘기한 방법론에 투입을 했고, 상당 부분 앞부분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결부지어서 같은 성과 관리 측면에서의 매우 높은 그런 타당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짐 콜린스가 얘기했던 이 방법론은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이 양반이 이제 1,500개 정도 30년에 걸쳐서 1,500개 기업을 이제 연구를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기업에서 위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특별한 가치 분석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여기서 나는 2가지의 이제 축은 규율과 성과를 한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공익성,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같은 것을 또 다른 축으로 놓는 매트릭스를 놓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 분석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스코를 여기다 대입시켜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업 조직에 가깝고, 창업 조직이 가장 무거운 웨이트가 들어가겠고 계층과 관료 조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가 과연 어떻게 위대한 조직으로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을 풀어낼 수 있는 헌치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의 그 위대한 조직은 자유와 혁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얘기하고, 관료 제도를 타파하고 협력과 규율을 이제 중시하고,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소통이 매우 개방적인 조직이고, 이 4개 조직 중 어디에 해당하고, 4개 기업이 이 4개 조직 중 어디에 해당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계량 방법론을 보완적으로 도움해서 풀어본 결과, 왼쪽에 규율의 문화를 놓고 기업가 윤리를 놓았을 때 이 4개 기업은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앙드레 발렌베리가의 경우에는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창업자가 그렇지 않았던 반면에 규율의 문화에 대해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에 사실은 2세들이 규율의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것이 사회적 협약을 끌어낸 세계적인 이 발렌베리 협약의 모델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발렌베리가 주겠던 이 설치받은 협약은 대표적인 그 노사 사회적 협약이고, 그 이후에 60년대에 나왔던 발렌베리 재단의 설립은 국가 R&D의 60%를 일개 기업이 지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대한 사회적 협약이고, 그것은 발렌베리가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큰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한다면은 대충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공익의 기여라는 이 X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명예회장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맴맴 돌아 여기에 결부지어 생각을 한다면은 참 재미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렌베리 지방 같은 경우는 1세의 경우 모든 생산 과정과 경영의 하우트를 스탠다다이즈 시키고 표준화시키는, 마치 거기 청함께서 하셨던 그런 노력과 결과와 매우 부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위기관리 능력이 공통적으로 이 4명의 리더는 모두 뛰어났다는 건데, 그 위기관리는 자기 혼자의 위기관리나 국가의 위기를 염두에 둔 위기관리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집착한 가치가 산업진흥의 기반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집착을 했고, 이 타타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표준창출, 위기관리 능력, 국가의식 측면에서 사실은 청함이 추구했던 가치나 그 트레이드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 기업의 창업가와 이 기업의 성과 지표하고 연결관계에 있어서 성공적 요인들은 포스코의 성공적 요인들과 매우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성과와 공익의 기여들을 연결지었을 때는 토요타가 지난 15년간 사회환원, 특히 사회공을 통한 사회환원에 매우 소극적인 행위를 보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디클라인되는 그런 관계를 보이면서 계량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성과가 높아지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익의 기여도는 낮아지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이 위치는, 위대한 기업으로서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발렌베리 집안도 그렇고 타타가도 그렇고 최근에 포스코가 추구하고 있는 이 컨셔스 캐피탈리즘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컨셔스 캐피탈리즘이 이제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발렌베리 그룹의 경우에는 국가 불개입이라는 협약을 끊어냈습니다. 국가 권력이 기업의 어떠한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협약을 끌어내 아주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추구해야 될 그런 모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회적 협약을 끌어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는 시다와 같은 그런, 우리를 따지면 이제 코이카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그런 국가기관을 기증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R&D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5 리더로서 이제 짐 콜린스는 이것이 겸양과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의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지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보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했을 경우에 겸양의 기준과 직업의 의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리더로서는 타타가를 우리가 둘 수 있었고, 직업의 의지 측면에서는 카네기, 도요타의 사키치, 그 다음에 겸양의 기준에서는 도요타의 사키치와 타타그룹,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 재미있는 것은 공이 매우 청렴하고
겸양의 덕이 높다라는 겁니다. 매우 소박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영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 단계로 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30년에 걸쳐서 하여튼 1,500개 기업을 조사해서 위대한 11개 회사가 이제 이 위대한 회사로 이 짐 클래슨 봤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 겸양과 직업에 대한 의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이 이 11개의 위대한 기업으로 봤습니다. 타타그룹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같은 철강으로 시작을 했고 타타그룹은 글로벌 CSR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시장을 글로벌 영역에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또 다른 위대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적 책임과 또 교육에 대한 그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퉈가고 있지만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은 포스코가 과거에 창업 이후에 투자했던 R&D와 국가 R&D 산업과 R&D 역량과 교육에 투자했던 것과는 기업의 성과 규모에 대비했을 때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떨어지는 건. 오히려 포스코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어떤 그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정리해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업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들이 과연 기업의 경영자 혹은 관리자를 끌어내는 리더로서 키워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앞으로 굿에서 그레이스로 갈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앞으로 창업을 통해서 또 발전하는 기업이 50년 이상 서스테인하는 기업이 나타나겠지만 어떻게 기업의 교육 과정에서 이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공익성과 또는 정치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자본 권력과 시민 권력의 융합이 어떻게 파지티브한 영역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결합되어 갈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창업가가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그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결국은 그 기업의 컬러를 좌우했고 그 컬러를 유지하고 지속할 경우에 그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50년을 넘어서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전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연구에 대한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케이스를 좀 더 늘려가고자 하는 그래서 늘려서 경험적 연구로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가지는 많은 한계는 코멘트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다 대단히 흥미롭고 또 많은 이 새로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논문이 모두 다 나름대로 흥미롭고 깊이가 있지만 제가 언뜻 이렇게 해석해 보기에는 첫 번째 박길성 교수님 논문은 리더가 그러니까 행정관료가 어떻게 선발 충원되고 또 그분들의 커리어 디벨롭먼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세 나라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장덕진 교수님의 발표는 리더들의 특히 정치 리더들의 학교 출신 배경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선발되느냐에 초점이 맞추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동주 교수님은 리더의 생성 배출보다는 리더십의 자질,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가 국가 지도자의 생성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이제 남은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두 분 토론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발표 논문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녹여서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새 발표 논문의 아쉬운 점이 뭐고 또 어떤 걸 좀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개를 녹여가지고 몇 가지 결론,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그게 어떨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언뜻 보면 프랑스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지도자가 되고 영국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고 독일은 일단 공부를 잘하고 정당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한국의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새 스타디에서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한국 사회에 우리가 지도자를 이렇게 키우자, 그 내어날 그런 에센스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이라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김동원 교수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김동헌입니다. 먼저 그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이 미래 포럼에 와서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고백을 좀 드릴 것은 저는 제 하는 연구가 사실은 이쪽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국가 경영이나 행정 정치 쪽이 아니고 주로 국가 경제의 금융을 다루는 쪽이어서 사실은 제 토론이 얼마나 효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약한 점은 보통 통상 토론을 할 때는 한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감히 제가 세 분의 옥고를 동시에 토론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윤재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제 코멘트를 좀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세 분의 논문을 간략하게 이 연구의 목적하고 이 논문이 갖는 의의가 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 이제 이 박길성 교수님의 논문은 이제 행정관료 엘리트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행정관료 엘리트, 특히 이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근에 관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폄하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쪽 분야에 뭔가 좀 새로운 개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보다 이 민주적 또는 관료적 행정적 선진 국가인 나라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어떤 엘리트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길성 교수님의 논문은 이런 그 세 가지 다른 경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 행정관료의 거버넌스, 이쪽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장덕진 교수님의 연구 논문은 이거는 이제 정치 엘리트 쪽인데요. 특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이 정치 엘리트 충원 메커니즘의 이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시사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비슷한 맥락인데 다만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정치 쪽에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와 행정은 서로 밀접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 그런 메커니즘 또는 시스템 이런 쪽에 대한 얘기의 어떤 시사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동주 교수님의 연구 논문은 여기는 아마도 기업 발전이 국가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세계 유수 기업들 중 한 4개의 기업들을 생각해 봤고요. 이런 4개의 기업들의 2가지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통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구 특성 확정이라는 걸 뭐냐면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서 어떤 이렇게 내 분야의 특출한 리더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쪽에 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그러면 결국 리더가 될 수 없단 말이냐 하는 약간 비관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렇지 않죠. 그보다도 더 좋은 인프라나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한계가 있어서 이제 good to great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결국 이제 기업이 얼마나 규율 문화를 잘 가지고 있고 또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말하자면 이제 공익적 사고인데요. 이런 공익적 의식이 기업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했던 이 단계 5 리더하고 연기를 시켜서요. 결국 이제 국가 리더십과 기업 리더십의 어떤 필연적 연계성 이런 게 이 연구의 어떤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가기에 앞서서 뭐 한 가지씩 뭐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이쪽 그 세 분의 연구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선진 국가들의 그런 다양한 행정 엘리트, 정치 엘리트 이런 시스템들을 봤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쪽 세계 국가들이 제시하는 공통 영역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거냐. 또 우리만의 어떤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더 깊게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적지 않게 이제 미주적인 역사가 이제 뭐 30년,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토요일을 하는 배경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이렇게 살리고 우리의 약점은 이렇게 보완을 하자. 이 보완하자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선진 국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연구들이 이제 좀 제시하는 쪽이 좀 약간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이 성장에는 그 어떤 요소들이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오토독스한 측면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넌 오토독스한 측면이 있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오토독스한 요소는 뭐냐? 이것들이 분명히 도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넌 오소독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넌 오소독스한 측면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도출이 돼서 이것들이 잘 인코퍼레이트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논문은 저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 최동주 교수님의 연구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는 주로 그 기업 엘리트의 개인의 특성들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달리 말해서 우리가 리더를 이제 결국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인프라 또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리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인프라나 환경적 요인들 또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결국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주로 요구되는 건 이 창의적 리더십 또는 소통의 리더십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요구되는데 결국 그러한 창의적 소통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의 어떤 연계성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기업만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런 쪽에 대한 그 연구들은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 여러 개의 기업이 있고 여러 개의 기업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기업의 어떤 공익성을 판단해주는 지표들을 개발을 해서 그 지표들에 대해서 인덱세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 4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예를 들어서 100대 기업 또는 뭐 500대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패널 데이터 같은 걸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이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히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량적으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윤리의식을 몇 % 함양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기업의 성과가 몇 % 증가한다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반화를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개의 논문을 종합해 본다고 그러면은 저는 결국 행정, 정치, 기업 이 3 분야의 엘리트를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통점을 찾았을 때에 결국 그 공통점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리더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찾아가는 첫 단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왕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교복을 입었는데 엘리트라는 교복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엘리트라는 교복 입으면은 괜히 우쭐해지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생각에도 그냥 우쭐함만 느끼려고 했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의무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엘리트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혹시 여러 선생님들은 자신이 엘리트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제가 엘리트인지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장덕진 교수가 한 몇 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엘리트라는 이제 조사를 해서 책을 아주 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걸 보면은 이제 제 1진, 2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위하고 뭐 여러 가지 대학, 종교까지 다 저는 아마 2진에 속하는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엘리트가 뭘까? 근데 이제, 특히 19세기에 우리가 모스코, 바레토, 이런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엘리트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9세기 엘리트론하고 오늘 21세기 바라보는 엘리트론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하튼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족이든 집단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리더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집단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옛날 그러니까 고전 시대의 어떤 통치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인 어떤 통치 의경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 같은 그런 어떤 리더가
어떤 그 위계적이고 수직적이고 그런 명령 루트를 통해서 지배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소위 협치, 이제 가버넌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평적이고 유기적이고 뭐 다양하게 분화된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조직들과 같이 수평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그 어떤 지도자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선장이 마치 그 배를 좀 잘 저을 때 그 방향성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그 조종,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을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코오디네이션.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갈등이 생길 때는 개입을 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소위 레귤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말하면 조정, 조율, 조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 3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엘리트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조종, 조율, 조절의 능력 뭐 이런 거를 가진 어떤 사람들 혹은 집단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뭐 그 최동주 선생님이 이제 그 기업 엘리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지위만 주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그 엘리트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저는 아까 송목 교수님 그 서두에서 그 엘리트가 어떤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지위는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덕목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결여해 있다. 그래서 뭐 어저께도 우리 그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대한항공 부사장 되시는 분이 뭐 화를 버럭내고 항공기를 되돌리는 뭐 이런 유유. 과연 이것이 엘리트인가? 그러니까 기업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속된 말로 뭐 갑질, 을질 뭐 이런 표현하는데 과연 그런 관계 속에서 갑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과연 엘리트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 연구에서 그 엘리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덕목과 문화 뭐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또 연구자들도 계속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분 선생님께서 그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특히 그 엘리트 충원의 그 과정, 뭐 학교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오히려 아까 그 조윤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더러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코멘트를 잘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 오히려 전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던 것이 그들은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혹은 그 연수원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좀 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더 채워주셨으면 하는데 아마 제가 그 뒤에 오히려 그 뒷부분에 이제 그 미래 그 리더십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내용들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그 문화를 좀 구축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그 물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책이 Who 뭐 Rules American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가? 또 그다음에 또 그걸 뒤를 이어서 이제 Who really governs America? 누가 정말 또 미국을 지배하느냐 해가지고 그 엘리트 지배 집단 연구들을 쭉 한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달이라든지 이제 더머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사실 그 논쟁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 계급에서 엘리트가 나오느냐 혹은 뭐 엘리트의 독자적인 뭐 권력이 있느냐 뭐 이런 연구였는데 Who rules Korea 혹은 Who governs Korea? 그 누가 정말 그 한국을 지배하는가 혹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지배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 물론 장 박사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한민국 엘리트 연구 그래가지고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분석과 함께 이 분석에서 가장 결여되고 있는 어떤 그런 엘리트 토양, 그러니까 엘리트 문화의 문제 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선생님께서도 혹시 기회가 나시면 그런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사회의 독특한 그 엘리트의 어떤 문화, 토양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 충원 문제에 있어서
박길성 선생님도 이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관료 엘리트들 충원 중에서 이제 고시대 제도를 철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고시제도를 통해서 지난 인력이 필요한 시간들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한창 산업화가 추진되던 그 시기에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이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많이 등용을 했고 운용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재들을 거기서 뽑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고시제도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 행정 관리를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지금도 대학에 가서 보면은 매년 합격 그래가지고 그냥 벽에 그렇게 행정고시 합격자, 무슨 외모시 합격자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9세기 유물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GDP가 15위 국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이해 집단과 이 집단들이 있고 또 전문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미국식 어떻게 아까 미국식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좀 더 이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시장제도를 통해서 석박사 과정 속에서 충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적극 고시제도를 폐지하면서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하나는 사실 몇 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하셨죠? 선생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직책을 떠나시면서 24시 슈퍼를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래서 대법관 출신이면서 장관급 출신 분께서 그걸 제 직위를 그만두고 우리 소위 말해 중산층들과 함께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24시를 부인과 함께 이렇게 몸소 운영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걷는 어떤 마지막의 길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어떤 그런 유사한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커넥션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 2년 전쯤 돼가지고 기자가 다시 한번 찾아갔더니 이분께서 이제 맹자의 한 귀절, 좀 긴 귀절이었습니다만 그냥 짧게 요약하면 그냥 무항산 무항심이라. 먹자할 게 없으니까 내가 도를 항상 유지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로펌에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어떤 고위 행정직이라든가 정치인에서 은퇴했을 때 문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떤 명예 또 거기에 대한 정말 한 외골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하나의 엘리트 문화로서 좀 전범으로서 그런 좀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번에 행정학회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고위 공직자들이 은퇴 후에 이제 사기업이라든지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관행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장급 되면은 사실은 이제 기업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 1년 은퇴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거기로 스카우트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작업을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젊은 과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도 내 미래 직장이다 저게. 내 미래 은퇴하고 나면 저게 내 직장이다. 과연 그런 커넥션 속에서 정말 올바른 어떤 행정관리라든가 정치 엘리트의 문화가 과연 형성될까.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엘리트 문화를 이런 액터들이, 행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세부 선생님께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글을 요청한다면, 예컨대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좀 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특히 이 시민들과 엘리트 관계는 그럼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회의 엘리트 문화는 뭐고, 그 사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터뷰나 현장 참여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주길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엘리트하고 이제 시민사회하고의 이제 관계인데요.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엘리트라면 어떻게 될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시민들이 다 엘리트다.
그러면 그 엘리트의 엘리트가 되니까 울트라 엘리트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 울트라 엘리트가 과연 뭐 나올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좋은 엘리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좋은 엘리트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민 사회하고 이제 그 엘리트 간의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근사록을 읽다 보니까 근사록에 우리 유교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이라고 하는 이제 가치가 가장 으뜸인데요. 몸이 마비가 되는 것을 불인이다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는 것이 불인이다, 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혈맥이 맺겠다는 얘기죠. 혈맥이 기가 안 통하거나 뭐 피가 안 통하거나 불인이다, 인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인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소통의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소통, 특히 백성의 뭐 마음을 얻어야지 그게 바로 위대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소통의 어떤 그런 자질, 능력, 뭐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선생님들한테 또 따로 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그냥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세 번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한 2분 정도씩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플로어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직접 경험과 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 교수님 혹시 좀 코멘트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강은진 교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를 학벌 사회를 하는데, 네. 이 발표에서 보면 여기 뭐 볼란트가 더 학벌 사회가 하는 거예요. 예, 뭐 어디가 더 학벌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학벌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 보고 그렇게 욕할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현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지만 프랑스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 관료만 국한을 하면은 어느 나라는 다 학벌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좀 그건 구분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학벌이 중심적인 커리어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학벌 사회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엘리트라고 그럴 때 한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까지 특권을 향유하는 사회.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 기본이죠. 예를 들면 학연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벌 사회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면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프랑스에는 그랑제 에콜 있고 영국에는 지금 여기 소위 옥스프리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랑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연피연수단이다. 그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손목 교수님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굿 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를 맨 처음에는 이제 강한 기업에서 좋은 기업으로, 그 다음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까 이제 그 따뜻한 자본주의 그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좋은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 그동안 그 위대한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포스코는 사랑받는 기업을 미래의 어떤 목표와 전략으로 사랑받으면 그게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최동주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
이 시대, 우리나라 이번 60년 정도 나라가 65년이 됩니까? 무지하게 성장과 팽창을 하면서 이 나라를 끌어온 어떤 엘리트적인 의지가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충만했던 나라를 끌고 형성해 나가는 그 충만한 에너지를 담아내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의 정신이 있었고, 그 시대 정신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 대통령별로 따져봐도 다 있는데, 큰 흐름과 줄기로 보면 60년, 61년, 그때 있었던 그 혁명과 충만한 어떤 네이션 빌딩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를 보면 모든 게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군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집단이. 그리고 그 군이 관료 엘리트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결합된 힘으로 정치를 또 만들어냈죠. 그리고선 그 기업이라는 비즈니스를 아주 새로 만들어냈던 창조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0년, 61년 창조의 시절의 출발이었고, 그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게 관료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 충만한 창조적인 관료 정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쯤, 30년쯤, 25년, 30년 되고 80년대 중반에 운동권 집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충만하고 헌신적이고 나라를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엘리트 세력이자 그 정신이죠. 그게 486이죠, 486. 네. 연대로 치면은 앞쪽의 사람들이 한 30년 전후의 사람이라면, 1930년대 전후의 사람이면 뒤쪽의 사람들은 1960년대쯤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30년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세 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의 새로운 이 시대를 또 열어갈 에너지, 혹은 그걸 담아낼 어떤 세력, 혹은 그 세력이 표명하는 정신, 도대체 뭐겠는가? 첫 번째는 네이션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충만한 민주화 정신이라면, 세 번째 우리가 담아낼 정신은 뭔가? 그거를 좀 각각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80년대 특히 486 집단의 민주화 집단이라는 게 문제 제기형 민주주의를 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사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 장사꾼, 행정 장사꾼.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형 민주주의로 초점을 맞출 수는 없겠는가. 문제 제기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없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세력을 어디서 끌어모을까요? 그 세력을 이제는. 옛날 군도 관료도 아니었고, 이제 그 학생들의 자기희생적인 어떤 젊은 학생 세력도 아니고, 이제 뭐죠? 그거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학회인지, 교수 집단인지, 기자인지, 지방 관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 문제의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이 없습니다. 그걸 좀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발제하신 교수님들, 그 다음에 토론해주신 두 분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포스텍에서 지금 포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 리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이 과학기술의 선진화, 정말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그거를 산업화로 바꿀 수 있는가, 그거에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의 역량은 이 과학기술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지성과 인성과 도덕성과 섬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나 대학생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3개를 부탁한다. 뭐냐? 높은 꿈을 꿔라.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라. 어려움 꼭 온다. 매일매일 온다. 실패도 옵니다.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10년, 20년 후의 꿈을 향해서 나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탁이 스스로 하려는 겁니다.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라.
그래서 그런 이게 이 교육에서 K-12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이 참 중요한데 아까 어느 분이 과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학교에서는 어떤 거를 가르칠까? 그 컨텐츠를 얘기하셨는데 이 컨텐츠도 참 중요합니다. 그 대학 교육의 컨텐츠도. 그래서 대학교에서 정말 이 리더들을 20년, 30년 후로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이 대학이 많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정렬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귀중한 코멘트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 답을 하시려면 아마 세션을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2분씩 발표자님들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최동주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구텍 브레이스에서 위대한 기업은 사실은 그 선정의 대상 자체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스코가 위대하고 하지만 거기서 의미하는 과연 부합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포스코가 아까 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는 느낌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태생적으로 포스코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국가와 민족이 가야 되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이 기반 산업으로서의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랑을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이 글로벌 레벨에서의 사랑으로 올라가야만 존경받는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국내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굉장히 훌륭한 기업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글로벌 레벨에서 과연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경영 행위가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유지하느냐 또 창업가의 정신을 잘 유지하느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개발하고 그 근간 안에서 개발하고 혁신하고 발전시키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에 동일하고 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ERP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했던 모든 일들 상생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창출이라든지 투명성의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기업도 생각하지 못할 때 추구를 했고 그것이 지금은 우리 기업들의 표준화된 그런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리드를 했으나 기본적으로 본투비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글로벌 레벨에서 존경을 받는 것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아직 있고 그래서 그레이시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레벨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50년을 넘어서서 100년을 향해서 가는 기업에게 부여된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교수님. 여러 가지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김동원 교수님 코멘트하신 내용과 김원배 교수님 코멘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결국 또 전영기 국장님 말씀하신 문제들이랑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셔도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을 드리면 공통된 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전영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 네이션 빌딩의 에너지와 그것을 담당한 세력이 있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와 그것을 담당한 세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60년대 세력은 오늘날 이제 여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80년대 세력은 오늘날 야당 쪽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달라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제들이 이 두 세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사회 위험이라든지 혹은 뭐 국경과 시간을 넘나드는 종류의 정치적 의제들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게 운동권 출신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혁명 세력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사회적인 의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보통 사람들이 개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 논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이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폐쇄를 에너지 전환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메르켈 정부의 결정이라고 쉽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50년 동안 논의를 해온 결과거든요. 60년대부터 시작돼서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던, 그리고 여러 사회 세력이 참여해서 새로운 종류의 위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룩한 것인데, 우리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특정 엘리트 집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의 엘리트들 중에서 민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공화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아젠다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고요. 다행히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능력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선 교수님. 저희가 처음에 최영 소장님께서 이 테마를 주셨을 때 과제는 사실은 심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되는 게 뭐 충원의 과정이든 교육의 과정이든 전문화의 과정이든 사회봉사의 과정이든. 그래서 이제 저희 한번 초기회의를 했을 때 미국, 영국, 뭐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좀 컴팩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율권을 주셨어요. 일단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메시지가 뭔가에 대한 고민 숙제를 안게 돼서 사실은 다른 나라를 정리하는 것보다도 논문에 쓴 분량들은 우리 장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고민이 밑에 깔려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뭐 우리 두 분의 토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선생님들 중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숙제 좀 받았는데 모든 걸 다 대답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질문 한 2개만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백기복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이 이거냐 저거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따를래 아니면은 유럽 따를래? 유럽에서도 프랑스 좀 관심 있니 아니면은 독일에 좀 관심 있니? 요새 또 2000년 들어오면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인덱스를 많이 보이니까 그걸로 갈래. 이렇게 해서 좀 이 질문들이 사실은 질문하기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게 되는 이제 미국형이냐 아니면 시장형이냐 아니면은 유럽의 이제 규정이냐 이렇게 달리 표현한다 그런다면 규정이라는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특정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도 하고 그 나름대로 네트워킹도 정부가 허용해주고 이러는 거고 이건 자연적 현상은 아닙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이나 정당 재단에 대해서 엄청난 권한과 또 역할도 부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적 형태인데 비해서 미국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뭐 정당이 양당 제도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느슨한 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정당 재단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민간 단체가 헤리테지나 아니면은 뭐 미국 진보연구소가 민주당하고 가깝다 아니면 공화당 가깝다는 정도지 정당의 규제를 받는 것은 전혀 아닌데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을 만들 때는 출발지가 다르지만 하나는 민간에서 만든 재단이고 하나는 정부가 만든 정부가 만든 아니라 이 정부 쪽에 있는 정당이 합니다만은 국가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매우 협력 체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아마 미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룰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게 특정한 액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군인이었던 시절이 있고 운동권이었던 시절이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어딜까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논문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이게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논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관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뭐 관료냐 정치냐 학계냐 지식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관료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공공 퍼블릭 익스펜디처는 한 20%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에 가까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40조 이르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 포스텍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돈 몇 푼 가지고 전부 다 줄을 세워갖고 이런 형태가 지금 모든 기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포스텍도 아마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구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런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관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좀 다른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이 관료들이 앞서 김동훈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시대 정신을 안고 있느냐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긴 하지만 룰세터라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룰메이커라는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혹시 그게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논문을 써야 될 역할자로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대답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분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셨습니다.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분께서 하시는 그런 고민이 더 전달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게 한 1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제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주제면서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싱크탱크에서 잘 어드레스 못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되고 또 이 주제가 한번 포럼으로 아니면 한 번의 연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주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좋은 지도자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발표에서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제도, 토양을 아마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박대준 미래전략연구소가 이 과제에 대해서 계속 좋은 연구를 내주시고 또 같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좋은 지도자 양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